CFR 선거기관의 동향, 유진, 제드래곤 자동차 리콜에 대하여 삼성과 대우, 중진국 함정에 직면한 찜꽁의 길은 자유 선진국형 경정유착인가 자주 파시즘 후진국형 경정유착인가. 길이 두 가지다. 우선 한국은행 6월 국제수지 발표. 특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국제수지에서 다른 건 보일 거고, 뭐 휴가철이니까 여행객이 늘어나서 적자. 그다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덜 쓴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덜 쓴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외국인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 물가 좀 많이 올랐어. 선진국형 물가 수준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주머니가 쪼들린 것도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점도 있고, 또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한국의 어떠한 좀 더 역동적인 K-팝 보고 반해서 온 외국인들을 좀 더 재미있는 관광 명소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아이고바트 동영상 유튜브 채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도 아이고바트 시선으로, 배낭여행자 시선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뭐 그 불황의 흑자, 다시 말하면 불황의 흑자가 예전에도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상당 부분 불황의 흑자였습니다. 그때 어땠죠? 에너지 유가가 하락한, 전반적으로 금리도 낮고 유가도 낮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은 수출입 국가여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수입에서 중요한 것이 차지하는 게 에너지 문제예요. 유가예요. 근데 유가가 지금 안정적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현재 불황형 흑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이 있다. 그럼 이제 뭐 자동차 수출은 호조고, 전 세계에서 현대기아차가 여전히 인기가 있고, 다만 반도체, 삼성 반도체는 여전히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고, 다만 재고 소진이 빠르게 돼가고 있다. 인드라가 지난번에 PC 교체 했을 때 용산 전자상가에서 벌써 제일 먼저 감지하잖아요. 반도체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은 바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하락할 위험은 크지만 중국의 찜꽁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할 우려가 있고, 금리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글쎄요. 하여튼간에 저는 하반기에는 동결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이 틀렸죠. 일단 올렸으니까 9월달에 과연 올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9월달이 마지막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되는 상식 14일로 해라.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돈 되는 상식. 그래서 14일로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말일로 해주세요. 저는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 말이 맞아요. 14일로 하게 되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뭘 썼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말일로 하게 되면 그게 중간에 두 달치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사마다 그 혜택을 3개월 뭐 무이자 여러 가지 할인 이런 것들도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드사에 요청해서 결제를 14일로 바꾸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뜰한 경제 생활, 일상생활을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또 돈 되는 상식? 아니구나. 예, 이거는 뭐 인드라가 가게에서 뭐 좀 이렇게 상급위원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상급위원회에 대해서 또 열심히 글 쓰다 보니까 일하는 와중에 쓰다 보니까 계산을 실수해가지고 두 팀이 한꺼번에 계산대에 왔는데 바꿔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한 2만 원 정도를 이득을 받고 2만 원 정도를 손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왜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냈냐 보니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그래서 2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냥 가게 하다 보면은 늘 그래요. 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상각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이런 실수들이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 항상 그 1%는 너무 많고 한 0.1%는 너무 적나. 0.한 농독 잡고 0.5% 정도, 0.3에서 0.5% 정도는 그 달에 하나의 그냥 운영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후불제 완벽주자. 완벽주자 아니에요, 얘들아. 다음에 그 유진, 안동 출신의 유진. 그래서 주명이 추천한 것도 유진, 같은 안동 출신이니까 추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고요. 부위원장이죠. 아시아 상극위원회 아시아죠. 상극위원회는 2019년 지금부터 상극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상극위원회는 이들아 강조했던 대로 이든영과 대륙주 구역 황제 취임한 이후, 이든영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 송일영이 대통령 된 다음 이후에 오랫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봉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송일영 집권한 지 이제 1년 넘었죠. 한 1년은 동안 한 상극위원회를 안 갔어요. 그전에는 문 열었을 때는 뭐 요즘 뭐 하나 하고 아무리 못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갔거든요. 근데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안 갔는데, 이번에 상극위원회 뭐 하나 뜨니까 문을 다시 열었네요. 그래서 좀 뭐가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인드라의 국유본론을 상당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 재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회원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이들아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어요. 어쨌든 한국 회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에서 회원수가 좀 줄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홈페이지, 상극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자가 좀 게을러요.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해. 나경원 언니가 탈퇴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난 4.15 부정선거 총선 전인가 탈퇴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제드래곤,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 출신의 언론인이니까 손지혜, 그 두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회원이 명단이 없어요. 탈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탈퇴했을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극위원회가 북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이렇게 세 가지 지부가 있는데, 세 지부 모두가 지역회의가 없다는 겁니다. 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이지 페럼 때문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상회담이라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가상회담도 안 해. 작년에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언제 내년에 어떤 회의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하거든요. 1년에 2번 하거든요. 얘들 상극위원회 전 지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전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따로 회의를 하는 게 한 번 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인데 둘 다 잘 안 한다 이거예요. 확실히 조직이 약화되고 있다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회의를 안 해요. 만나질 않으니까. 네. 그리고 만났으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별로 없어요. 예. 누가 나왔네, 누가 만났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조직이 확실히 약화됐다. 그 다음에 제드레온 같은 사람의 명단이 안 보인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극위원회 자기 소개서에 아예 이렇게 얘기해. 유사 조직들이 있는 바람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외교적 용어로 스스로 인정해요. 유사 조직이 뭐겠습니까? 유사 조직. 네? CFR입니까? 유사 조직 때문에 내부 분열이 있다. 이렇게 힘을 하네요. 이런 세 가지의 결정적인 순전히 상극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극위원회가 약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비드 록펠러 구보 황제 시절에는 분명히 세계 최고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조직이 아니다라는 인드라 구본론의 세계 최고 음모론자 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간별사인 인드라 주장, 세계 최초 주장이었죠. 이제 지금 오늘날의 세계 최고 정부 조직은 상극위원회가 아니라 CFR이다. 인드라 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상극위원회 역사에 대해서는 인드라 블로그에서 그간 쭉 얘기했으니까 블로그에 있는 글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상극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뭐 구글에서 번역한 걸, 구글 요즘 번역도 좋아졌습니다. 팝하고만큼 좋아졌어요. 구글 번역도. 그래서 구글 번역한 걸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빨간 걸 했던 거 표시했고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 상극위원회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지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부입니다. 사실상 이 상극위원회를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든 이유가 일타삼비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세계 최고 조직을 만들어 왔거든요. 버트란드 러셀은 채텀하우스, 빅터 로스차일드는 빌더버그, 데이비드 록펠러는 상극위원회. 그래서 대록주는 CFR. CFR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걸 강화한 거죠. CFR은 그런 개념. 이전에는 새로 만들었죠. 구요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면, 대록주의 특징은 기존에 있는 CFR을 격상시켰다. 마치 한미동맹을 격상시키듯이 기존의 CFR 조직을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는 원래 일본 지부였어요. 1999년까지만 해도 그냥 일본이 독점했어요. 일본 지부입니다. 그 2000년 들어서서 서울회의인가 뭐 이렇게 계기로 해서 김대중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싱가포르와 한국인을 부위원장 취재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한 2010년대가 그때부터 인도까지 확산시켰고, 중공까지도 인사가 포함시켰어요. 중공 인사도 있어요. 여기 한국위원회 아시아 지부에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부에 흥미로운 게 헨리 키신저 영상을 딱 올려놨다 이거죠. 의도는 상극위원회가 여태까지 친중했다 이거죠. 근데 그 친중이 끝났죠. 100년간의 친중, 국위원회 100년간의 친중, 헨리 키신저의 50년간의 친중이 끝났습니다. 불가피한 거죠. 그걸 자꾸 이제 상극위원회 애들은
하는 건데, 그것은 빌더버그의 어떠한 소련 중심 노선으로 고집하는 빌더버그나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전 헨리 키신저를 좋아하잖아요. 당대 데이비드 록펠러는 세계 체제 구성을 위해서 78% 반소, 22% 친중을 했는데 이미 반소가 끝났기 때문에 친중의 의미가 사라진 거죠. 전략적, 지정학적으로나 세계 전략으로나 경제적으로 친중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앞으로 100년간의 반중 시대가 온다라고 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선거위원회 얘기가. 그리고 국내 문제에서 이제 정경련 지위는 이게 일본 그동안의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 국유본의 큰 흐름상 일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단체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정경련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경단련인가 뭐 있어요. 그 경단련에 대응하는 정경련이 있었던 건데, 일본에서조차 경단련 경제단체 중에 경단련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재벌 모임 조직이죠. 나름대로 일본에. 그런 것이 쇠퇴하고 한국에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련. 그래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정경련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은 없는 애가 회장 맡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번에 그냥 유진이 총대 맨 거예요. 아무도 맡기 싫은 거를 한 건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정경련 조직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 조직이 없어요. 유럽 조직도 없고. 뭐 유럽에도 재벌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쪽 애들, 스웨덴 가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 국가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제 조직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 아시아에는 많아요. 인도에도 재벌이 있고, 중공에도 재벌이 있고, 일본도 있고, 있으니까 아시아 쪽에선 정경련이 뭔가 좀 하겠지만 어떤 미국, 유럽과의 어떤 때는 격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대한상공회의소.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최고 경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짱이 누굽니까? 최태원 회장, SK인 거죠. 참고하시고, 일본에서도 대한상의 같은 게 점점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선장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련 자리가 욕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냥 사고 안 치게 무탈하게 넘어가는 게 최고의 업적이 될 거다. 뭔가 뭐 기업에서 누가 무슨 뭐 재벌 3세 2세가 사고 쳤네, 뽕 먹었네, 뭐 이런 소식 들으면 정경련이 다 욕먹잖아.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유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유진 같은 경우는 홍석현하고 좀 다른 게, 홍석현은 반기문한테도 밀렸고 유엔 사무총장 되려다 못했죠.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문전비 때도 주미 한국대사 하고 싶었는데 그거 본사에서 거절했죠. 마치 종북 자이파쇼들은 미국 비자를 거절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홍석현 미국에 오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석현이가 지금 속으로 많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조가 막 이상하죠. 한국 지금 찌라시가 아직까지 홍석현이가 시권이 있잖아. 손석희 이슈 묻히는 거 봐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 찌라시 안 봅니다. 그냥 한경 OPM도 안 보지만 대다수 한국 찌라시를 안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조동중도
홍석현이 좌지우지하는 걸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유지 그런 변에 비해서 유지는 약간 미국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CISIS 그쪽 그 싱크탱크가 어쨌든 그 4.15 부정선거 혐의 받아가지고 겁먹고 벌벌 떨던 애가 미국 가고 싶다고 저 유진한테 징징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이 전화해가지고 얘 좀 보내달라. 그래서 CSIS에서 걔를 이렇게 초빙한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다고, 자기가 그냥 삽이 될 테니까 돈 안 받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또 돈 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걸게 해주세요 했다가 뭐 거기 갔다가 한 3개월 만인가 돌아왔잖아. 이거 별별일 없잖아 지금까지. 등간에 8월달부터 달라지니까 사법부가 정상화되죠. 보시면 되고, 유진이 뭐 국힘하고 아직까지 영향력 있어요. 홍석현도 소위 말하는 애국자익들, 국힘에 있는 애국자익들이 홍석현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누구지? 김종모 하는 그 있잖아, 비상대책위원회 꼭 하면은 국힘하고 그 반정미당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리고 경기도지사 만든 애. 걔가 김종인가 걔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걔는 그냥 얼굴마담이고요. 홍석현이 있는 거, 상극위원회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홍석현 입장이야 성렬형이 빨리 퇴진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상극위원회 중요한 인물들은 과거 인물이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고 다. 데비 록펠러와 홀버커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석유결제, 달러 스탬, 그 다음에 고금리 하면 홀버커죠. 그 다음에 브레즈스키와 헨리 키신저, 4명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아까 얘기했죠. 시대의 변화와 유사한 그룹의 확산으로 인해 시인하는 거다. 조지프 나이는 CFR 회원이다. 상극위원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조지프 나이의 박사의 소프트웨어 비중은 CFR에 있다.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했던 야마모토 타타시 일본 국제교류센터, 이 사람이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일본 국제교류센터는 바로 미일 간 친선, 민간 교류. 한국도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한국 국제교류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의 어떠한 그런 친선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의외로 반정미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의 수많은 게 있거든요. 한일 의원연맹 같은 게 많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정치권이든 봐봐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경제 인사들, 언론, 홍석현, 정치권, 한마디로 인드라가 20년 전에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일본에서 했어? 어때? 일본에서 성공이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의 일본에서 했다. 이게 중요해요. 뭐든지. 한국에서는 정치든 뭐든 그 일본에서 한 거야? 그게 먹혀요.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 했어? 아, 그건 미국이지. 거긴 서양이고 우리 동양이잖아. 이렇게 돼요. 웃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 미국과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한국 교류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80년대 일본 애들이 한일 문화교류센터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한미 문화교류센터 이런 거. 물론 노펠러 가문에서 만든 게 아시아위원회, 한국 뭐 있죠?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미국 주도의 친선협회잖아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 교류센터처럼 한국인이 지도해서 한국 교류센터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야마모토 타다시가 일본 내의 친미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에는 좌익파쇼, 우익파쇼들이 있거든요. 저는 야마모토 타다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야마모토 타다시 이게 종신자거든요. 간사가. 후임으로 들어온 여자 하나는 내가 인드라가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골룸바 서울시장 되는데 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김에 CFR, CFR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 학술단체는 EAI, 동아시아 연구원입니다. EAI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부터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중국도 있죠.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다 있죠. 심지어 러시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채텀하우스도 있죠. 대한민국도 있고 터키도 있고. 영국은 아마 어디 갔어요? 영국. 채텀하우스 국제연자연구소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단체.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동아시아 연구소가 CFR의 세계 최고 정부 조직이라면 거기에 협력기관이 동아시아 연구원이니까 동아시아 연구계 한국의 최고 싱크탱크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 최정현 학술원이 저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어떤 싱크탱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의 싱크탱크였다. 저는 능력으로 평가하니까. 동아시아 연구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링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1대1로에 이태리가 빠졌죠. 빠질 거다. 내년에 이제 재기되는데 빠진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빠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정학적 요인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되는 상식, 여름에 먹지면 안 되는 해산물, 뭐 굴 같은 거, 산란철이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이거죠. 근데 뭐 자연산 광어, 우럭 이런 것도 좀 자제하셔야겠죠. 근데 그 양식은 괜찮다 이거죠. 찬 데서 하기 때문에 양식 회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먹지 마시고, 지금 후쿠시마 음모론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울상인데, 노량진 수산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양식입니다. 자연산 먹지 마시고 양식은 괜찮아요. 민물고기 같은 건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이 요즘 슈퍼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에너지 문제 허브가 될 수 있다. 스페인 GDP는 멕시코 GDP하고 비교해서
한국과 유사해요. 한국과 거의 같이 가요. 한 10여 년 동안 늘 같이 갔어요. 스페인 GDP와 멕시코 GDP, 한국 GDP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서 항상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땅덩어리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큰, 2.5배 큰가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도 의외로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스페인에 제가 배낭여행 가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 온 것처럼 저 스페인 중앙이 완전히 완전히 무슨 사막지대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이래서 과거에 그 아랍인들이 스페인에 왔구나. 거기 뭐 아랍이나 스페인 저쪽이나 지형이 비슷하거든. 되게 저기가 북아프리카 지형하고 유사해요. 스페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에너지 문제 때문에 대체 에너지 찾는데 여기 뭐 알제리, 튀니지 이런 데가 좀 리비아 이런 데 석유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새롭게 뭐 파이프 깔 수는 없고 오래 걸리니까 파이프 까는 거. 그냥 배 타고 선적하면 되니까 거리가 가깝잖아. 그래서 스페인이 좋고 좋다 이거죠. 에너지 면에서 스페인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전에 조건들이 스페인은 하면 무슨 뭐더라? 저 스포츠 상품 하나, 스포츠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잘 안 나가고.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스포츠 브랜드 하고 그냥 뭐 프리메라 리가 축구 그밖에 없잖아요. 관광.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모로코가 이 흥미로운 게 모로코가 과거 중세 때 스페인을 침략했잖아. 스페인이 묘해요. 중남미선 지네들이 침략했거든. 근데 거기 스페인어를 쓰고 한때 세계를 잡았던 텐데 이 스페인이 또 모로코 사람 입장에서 스페인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게 자기네가 침략했던 나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로코하고 스페인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로코가 지금 아프리카의 신흥 제조국으로 하청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 모로코 윈윈하는 거죠. 그런 면에 여러 가지가 저기 스페인에게 호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총선에서 스페인 자유우파가 승리했죠. 유럽 남미 경제에 협력하면은 스페인이 또 이득을 많이 보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차이나 쭈꽁 디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야. 이게 뭐 주식 하시는 거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경제 침체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공식적인 것도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인드라가 보기에 세계 최고의 쭈꽁 경제 분석 유튜브 채널이다 라고 인정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 교수의 얘기가 썬리핑 5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 인드라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드라 시장경제 정의, 자본경제 정의 있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시장경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자본경제.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자본경제로 이행이 성공한 국가가 직면한 과제가 중진국 함정이죠.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을 배제하면 2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자주 파시즘의 길이고, 후진국형 정경유착을 강화해서 오히려 수골통, 과거로 회귀한다 이거죠. 오늘날 쭈꽁의 맹꽁 시파르가 취한 정치, 모택동 인간도살자 자이파시오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죠. 다른 길은 대한민국처럼 자유정신으로 선진국형 경정유착, 정치가 갑이 아닌 경제가 갑인 그런 나라로
개혁 개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중공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수고통 길을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노 미트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관련 그 동영상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 두세 개 봤습니다. 세 개 봤네요. 나머지 제목만 봤는데, 이 친구가 전체 제목만,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쭉 제목만 쫙 봤어요. 일단 이 친구는 그 대만 타이완의 TSMC를 직접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TSMC 타이완을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거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동아시아에 치중한, 주로 중국과 대만 경제를 다루고 있고,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다룰 때는 주로 비판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망했나. 예, 예, 그리고 타이완 찬양과 그 다음에 중공 경제가 무섭게 쫓아간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뭐 심지어 그 중국계 소수 민족, 중국 우리로 치면 제중동포, 그런 문제까지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다루고, 경제 분석 저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정치적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정치적인 친구고, 어쩐 정치관에서 특정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특정한 정치 노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번에 중공 디플레이션 들어가는데, 어떻게 중공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민들아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중공 경제 하나가 이제 무너지면 이것을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무너질 때처럼 똑같은 레벨로 다룰 것인가, 이런 걸 저는 기대하면서 구독을 했습니다. 한두 개 보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요. 죄송하네요. 딱 그 정도만 하고, 이런 것도 좀 봐줘야죠, 항상. 2시간? 그래요? 이제 끝내야 되겠네. 잠시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저는 김우중에 대해서는 한국 재벌의 명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짜게, 박정희 모델과 박정희 정신 차이다. 그래서 배우 김우중 회장의 실패는 박정희 모델에 너무 집착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당대 시대정신과 시장 구매력을 잃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수용미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삼성과 현대, LG는 하나는 살아남은 것이고 대우는 안타깝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금융맨이었고, 이 신자유주의 기준에서는 재물을 굉장히 중시한다. 과거에는 그냥 수익이 얼마 나지 않더라도 규모로 키우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신자유의 관점은 그 수익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주식도 그렇게 그 수익성으로 바뀌었죠, 규모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 정신을 김우중 회장이 놓친 게 아니냐. 숱하게 제3세계 시민들을 만났는데 정작 만나야 될 데이비드 록펠러는 못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캐시카우가 중요한데, 캐시카우를 하나 챙기면 그거 나서 나는 원래 이런 것 쪽으로 잘하니까 제3세계 국가들은 다 막 개발 독재하는 그런 시기니까 거기에 딱 맞는 게 김우중 회장이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뭔가 캐시카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상사들이잖아요. 기본 재벌 개념이. 걔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 있기 때문에. 미쓰이 은행, 미쓰비시 은행, 다 은행들이 있어. 종합상 그 은행들이 뒷받침하고 종합상사가 있고, 그래서 구조가 딱 그 다음에 뭐 자동차니 건설이니 뭐 다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게 안 무너졌고,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다 무너진 이유는 이런 구조가 아니게, 기존의 그 무슨 뭐 이렇게 미국의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샤프니 뭐니 이렇게 된 게, 샤프 같은 경우는 뒤에 은행이 없어. 그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샤프 같은 경우. 미쓰비시는 살아남더라도, 미쓰이는 살아남더라도. 히다치인가, 그 LG하고 협력한 히다치도 일본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최대 적자인가 뭔가 등간에 순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다 팔았어. 그리고 이제 IT 기업으로 된 건데, 사실은 인드라, 그래서 대우 그룹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진짜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냥 히다치처럼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렇게 대우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뭔가 한국 외환위기의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기본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긍정적합니다. 그냥 한 번쯤 외환위기가 올 필요가 있었고, 다른 나라도 다 겪었으니까, 일본도 좀 그런 비슷한 게 겪었고, 영국도 그렇고, 한 번쯤 다 겪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잘 극복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금도 대우그룹이 해체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대우그룹에는 알짜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당시 외환위기는 한국이 흑자부도한 거거든요. 일시적인 유동성이 없어. 당장 이렇게 월급 줘야 돼. 뭐 은행에 빚 갚아야 될 그런 일시적인 유동성 함정에 걸린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달러 공급, 유동성만 공급되면은 대부분의 대우 그런 것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그거 인수해가지고 GM이 하고 있는 거고, 대우 조선도 그렇고, 알짜 기술도 다 갖고 있잖아. 알짜 기업들이 많아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무슨 저쪽에 땅 가지고 있다가 다 준 거죠. 이거 제3세계에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그냥 유럽 구변 귀족, 전 세계 구변 귀족들이 데이비드 록펠러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냥 김우중이 눈치 없는 건지 막 다 저질렀거든. 얼마나 얄밉겠어. 다른 구변 귀족이 볼 때 막 알만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말만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망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까지 대우그룹이 일반적인 관례로서 존속할 수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것이 대우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외환위기는 구변이 일으켰지만 필연적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교훈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여러분이 국가든 기업이든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 그 복지 세원과 자금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아무 제한 없이 지금 글과 영상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실천한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그게 그냥 단지 우연이고 또 녹화했는데 또 딜레이 되면 안 되는데, 딜레이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고요. 한번 부숙자님, 그 다음에 천신누이님,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루타07님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실 분 없죠?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22분이세요. 네. 평소보다 더 많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평일날 이렇게 밤늦은 시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